예, 안녕하십니까. 필사의 필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도 오디오북 상식을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25쪽까지 읽었는데요. 예.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자, 25쪽. 과연 누가 내란의 주체인가? 그가 열거하는 이유라는 것은 모두 대통령으로서의 자신의 치정의 오류일 뿐이었다. 암흑의 탄핵, 예산 삭감, 처우 개선비 제동, 야당의 정당한 국회 활동을 입법 독재라고 규정 짓고 이것은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하여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는 것이다.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한다. 과연 내란의 주체가 누구인가? 누가 누구에게 내란을 획책한다고 말하는가? 여기 보면 뭐 야당이 뭐 탄핵을 뭐 남발하고 어쩌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탄핵 됐던 사람들에 대해서 보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이유가 있는 탄핵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윤석열이었어요.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되었다고 단언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회라는 범죄자 집단 때문에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고 진단한다. 아이고 정기현이가 또 야 이놈아. 네. 아니죠.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져 나라를 시끄럽고 풍전등화의 운명에 몰아붙인 것은 윤석열이었어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맨 말썽만 일어나고 뭐 국민들 속 터지게 하는 일이 윤석열 2년 반 동안에 했던 일 전부였습니다. 이러한 윤석열의 언어를 분석해 볼 때 그의 비상계엄의 소위원이 명백해진다. 그의 계엄이 노리는 것은 국회의 말살이고 처단이다. 그가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행동의 무제약성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 사법은 내 말을 다 듣도록 다 길들여졌는데 입법기관이 유독 나의 의지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계엄을 통해 입법기관을 해체하고 새로운 꼭두각시 국회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사유의 오류는 명백하다. 그는 헌법도 모르고 육법전서도 제대로 읽지 않는 자임에 분명하다. 헌법상 계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기관을 향해 계엄을 발동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선포한다. 친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대통령이 됐다는 게 참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왕이 됐어도 이 사람은 참 안 됐을 사람이에요. 오로지 자신의 권력만을, 자신의 말초적 뭐랄까 쾌락만을 추구하는 뭐 그런 싸구려 인간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런 사람은 권력을 갖고 있으면 폭군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담화문 전반에서 윤석열은 자기의 입안에 대하여 부표를 던진 민주당의 행위를 조목조목 규탄하는 것으로 그의 비상계엄 발동의 이유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막상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표명하는 언어에는 갑자기 내재적 맥락과 관계없던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이 등장하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이 척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한다. 일거 척결이라는 말은 정치의 어휘로서는 적합치 않다. 이 지성질을 지가 못 이긴 겁니다. 한마디로 뭐. 응? 내 맘대로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한 방에 그냥 다 처리해 버리겠다. 참. 그런 건데. 이것은 곧 자기 말을 듣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모두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이라는 것이다. 정리적으로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모든 세력은 종북 반국가 세력이 된다. 이러한 논리는 8.15 해방 이후의 우리나라 집권 보수 세력이 내세우는 한결같은 논리였다. 정말 이 김용옥 선생님께서 정말 잘 정리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8.15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집권 보수 세력이 이런 태도였어요. 그런데도 좋다고 뽑아주는 사람들은 항상 일정 부분 있었는데요. 그게 비록 우리나라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깨어나서 분열과 적대와 대결과 전쟁을 피하고 평화의 시대로 가려면 이런 대결에 이런 뭐랄까 폭력과 대결을 반드시 동반해야 하는 이런 체제를
끝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전쟁을 원하는 겁니까? 전쟁 나면 뭐 이 집권 뭐 보수 세력들이 생각하는 구구들이 생각하는 만큼 뭔가 이상적인 사회가 도래할 것 같아요? 비참함밖에 남지 않습니다. 비참함. 모든 일상이 깨지면 우리에게 도래하는 것은 비참함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건데 그 정도 생각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취임 초기부터 하야 권유 뽑고 놓고 보니 친일 매국 정권이다. 윤석열은 2022년 5월 10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끔찍한 날이었어요. 그날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야유를 하고 지들끼리 환호를 하는데 아주 눈앞이 노래지는 경험을 저는 그때 했습니다. 야, 큰일 났다. 참 앞으로 걱정이다. 이 생각만 했어요. 저는. 그런데 윤석열에게는 대통령 취임 1년도 채 되기 전에 당신은 도저히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깜냥이 되지 않는 인물이니 대통령 노릇 좀 그만하소라는 식의 하야를 촉구하는 성명 시위가 줄을 이었다. 취임 초기부터 하야의 요구를 맞이하는 대통령은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이유가 그 본인의 언행에 있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다. 온갖 사고는 다 치고 다녔잖아요. 취임하자마자 부터 해가지고 뭐 그냥 합리적인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거는 뭐 그냥 딱 봐도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반발이 일어나죠. 당연한 겁니다. 2023년 4월 24일 2023년이에요. 주목할 점은 4월 24일이면 1년도 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성균관대학교의 교수 연구자들 248명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성균관 대학교는 이런 시위에는 비교적 보수적인 학교인데 거유이자 독립운동가인 김창숙 선생의 훈도가 아직도 남아있는 듯 개교 이래 최대 규모의 선언 사건을 감행했다. 그리고 2023년 5월 4일에는 개신교 목사 1016명이 윤석열 정부 1년을 충평하는 시국 선언을 했다. 그때 원로 목사 김상근이 대표로 나와 한 이야기는 많은 이의 가슴에 인상 깊게 남아있다. 김상근 목사는 아주 차분하고 걱정하는 목소리로 윤석열에게 물었다. 윤석열 대통령님, 1년이 지났습니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솔직합시다. 나라가 거덜날 수도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나라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길을 찾으십시오. 개신교 목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보니 개신교에도 아직까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올바른 정의로운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성경과 기독교에서 좋은 걸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길 잃고 헤매는 어린 아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듯이 무엇 때문에 그토록 버거운 일을 하겠다고 그 일을 하기에는 생각이나 교양이나 심성의 품격이 모자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냐고
내려오면 그대도 해방될 것이고 국가도 구원을 얻을 것인데 왜 그렇게 집착하냐고 타이르는 김상근 목사의 간곡한 충언에 조회수가 100만이 훨씬 넘었고 격려 댓글이 5,000개가 넘었다. 예. 이런 일이 또 있었군요. 뭐 윤석열로서는 망신이 없겠네요. 그냥 망신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그 정도 능력이 없을 사람이니까 망신이라고 생각하고 화가 났겠죠. 그러면서 더 엉망진창으로 국정 운영을 해나가게 됩니다. 윤석열은 그가 종북 반국가 세력 범죄자들의 소굴이라고 규정하는 오늘날의 국회는 자신이 스스로 만든 업보일 뿐이다. 그는 취임하여 22대 총선에 이르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 여유가 있었고 그 기간 동안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공명정대한 정치를 했더라면 여소야대의 조기 레임덕이 될 리가 없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 자리를 무려 2년 동안 앉아 있으면서 국민들 마음을 50%도 못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참. 야당은 건실한 내부 개혁을 통해 혁신적인 젊은 정치인들을 대거 등용하였고 해야 되겠죠. 공천 과정 자체가 개인적인 정실에 좌우되지 않는 객관적인 시스템에 의하여 공명정대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었고 당원들의 당에 대한 결속력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물갈이의 효과는 폐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이라는 윤석열이 규정한 야당 의원들이 신속히 국회로 집결하여 불과 2시간 반 만에 계엄령 해제를 의결하였다는 놀라운 민첩과 슬기와 용기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맞습니다. 사실 이 전회 국회 22대 총선 22대 국회였죠. 이 국회에 있던 민주당 인사들은 좀 사분오열되어 있었어요. 문재인을 따르는 뭐 여러 이익 세력들이 이 앞집산에 있었던 모래알 같은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선하기 전에 말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 4명의 탈당파도 있었고 뭐 이낙연 같은 사람도 있었고 또 누구냐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비서실장 했던 그 사람도 있었고 많이 정리를 했어요. 잘 한 겁니다. 아주. 그 당 내에서 당에 대해서 대결을 하자 하면 윤석열이 지금 저렇게 개판치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의도 계엄령 해제는 21세기 민주주의의 전위로서 전 세계 시민들의 갈채를 받았다. 그 이벤트의 원만한 성취는 이념의 경향성을 불문하고 누구든지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말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편적 인간의 승리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 동감합니다. 예. 보편적 인간의 승리. 멋진 말입니다. 예.
정확하게 집어내 주시니까 뭐 제가 뭐 더 드릴 말씀도 사실은 없어요. 아, 얼마 전에 유시민 작가께서 그 매부쇼에 나와서 몇몇 야당의 유력 정치인들을 비판했는데 그 비판들 진짜 하나하나 잘 새겨야 됩니다. 네, 해부를 찔렀어요. 그들의 솔직한 자기의 평가를 남긴 건데 그렇게 남기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 용기를 낸 이유는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들에게 충고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충고를 한 거예요. 잘 새겨 듣기 바랍니다. 12.3 비상계엄 포고령, 이것도 뭐 굉장히 뭐 황당한 내용이 될 텐데요. 이 책이 쭉 그냥 연결이 돼 있네요. 단락이 뭐 이렇게 특별히 나눠져 있다기보다는. 그래서 제가 읽다가 임의대로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12.3 비상계엄 포고령, 생각해보자. 계엄이 즉각 해제되지 않고 하루라도 시간을 끌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당시 계엄 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가 내린 포고령은 다음과 같아. 요 박안수라는 자도 지금 드러나고 있지만 아주 비겁한 자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모여가지고 작당을 했습니다. 참, 만약에 성공해서 그런 자들 밑에 있었으면 속이 터져서 어떻게 살겠어요?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것은 계엄령의 권위 밖에 있다. 국민의 절대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다. 아래로부터 위로 통하는 모든 언론의 채널을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 뉴스, 여론 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가짜 뉴스, 여론 조작, 허위 선동, 전복을 기도하는 행위는 모두 윤석열을 정점으로 하는 권력 체제가 해온 짓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조작에 참여한 바 없다.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누가 판단한다는 겁니까? 지들이 판단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계엄 사령부 윤석열 일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언론을 통제하겠다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언론 출판의 자유는 사라지는 사회가 된다는 뜻이다. 4.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일체의 시위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5.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한다. 위반 시는 개헌법에 의하여 처단한다. 만약에 이런 계엄령 포고령이 그대로 시행됐으면 저 같았으면 아마 모든 경제 활동을 접고 사회 활동도 접고 반체제 운동을 했을 겁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든 반체제 운동을 했을 거예요. 뭐 아니면 그런 게 희망이 안 보인다면 그냥 뭐 집에서 모든 활동을 접고 집에서 공부 정도는 했을 것 같습니다. 공부 정도만. 네.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공부에만 매진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의료 문제도 윤석열 일당 자신들이 저지른 오류에 대한 반성이 전무하다.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현대사회의 다원적 체제의 장점이 복합된 것이며 그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발전되어 온 것이다. 세계 의료 체계 중 가장 모범적인 사례 중의 하나로 꼽히는 것이다. 그것은 일시적 독단에 의하여 마구 변경되어서는 아니 된다. 의과 대학 정원도 그렇게 마구잡이로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사들의 본업 복귀를 각별하게 명령한 것은 의사들의 행태에 대한 대적적인 증오감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처단한다는 표현을 쓴 것은 말 안 듣는 의사들은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뭐 지도새도 모르게가 아니고 그냥 아주 대놓고 죽이겠다는 거죠. 네, 대놓고 공개적으로. 그래야 공포를 시민 생기고 말을 잘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노리겠죠. 공포스러운 무지막지한 표현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명령이 더 있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개헌법 제9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개헌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단한다. 저도 처단 대상이 됐을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아마 이 정도 기준이면 우리나라 사람의 70% 이상은 80% 정도는 처단해야 될걸요? 할 수 있겠어요? 한 3천만 명 죽여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걸로만 봐서도 윤석열과 그 일당은 미친놈이고 아주 나쁜 놈인 겁니다. 아주 최악의 인간인 거예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 그리고 처단할 수 있다는 것은 시민의 자유가 완벽하게 묵살된 사회, 군정에 의하여 시민사회의 법률적 과정이 정지된 사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엄의 구체적인 의미는 영장 없이라는 말에 상응한다. 미국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명백한 헌법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캐나다에도 계엄법은 없다. 네, 계엄법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왜 군인에 의해서 통치가 돼야 됩니까? 아무리 비상사태라고 하더라도. 전쟁 시에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엄법은 없어져야 됩니다. 여기 말하는 1000명, 나는 12월 3일 밤 강병수 군의 전화를 받은 후 여의도로 향하는 자동차 속에서
이재명 의원이 우리는 즉각 국회로 가고 있으며 목숨을 바칠 각오로 가고 있다고 하면서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국회로 와주셔야 한다는 호소를 들었다. 우리나라에 계엄이 선포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의원들의 계엄 해제 투쟁을 국민들이 직접 오셔서 뒷받침해 주셔야 그것이 심을 받을 수 있다는 그의 반복적 호소는 먼 암흑의 벼랑 끝에서 들려오는 것과도 같은 조용하지만 폐부를 찌르는 절절한 호소였다. 그 명을 받음이 온 골짜기에 울려 퍼지는 메아리와도 같아 먼 곳, 가까운 곳, 그윽한 곳, 깊은 곳을 막론하고 구석구석에 미친다는 개사전의 말씀이 생각났다. 개사전의 저자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정말 글 잘 쓰십니다. 선생님 진짜. 도울 선생님 글이 참 명문이에요. 예. 이 정도는 써야지 이게 진짜 감동을 받죠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가 그날 라이브 튼 게 이게 엄청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뭐 지금 레거시 언론에서는 말도 안 해요. 이재명이 그렇게 싫은가요? 왜 싫죠? 이유가 뭡니까? 아이고 참. 수지레물 그렇게 울려 퍼지게 되니 드디어 우리는 올 것을 안다는 뜻이다. 울려 퍼짐의 진실 때문에 미래는 결정된다는 뜻이다. 레물이란 올 것, 즉 미래를 의미한다. 역은 국회 앞 광장에 모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향이라 표현했다. 형체 없이 울려 퍼지는 소리라는 뜻이다. 진실의 퍼짐은 메아리와 같아 닿지 않는 곳이 없고 막을 수가 없다. 원군 유심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렇게 되면 올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나는 올 것, 즉 민중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민중의 승리를 역은 천명이라 표현했다. 천명이라 표현했다. 예, 역에서는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결국엔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이겠죠. 사필 규정. 사필 규정. 그때 제가 계엄 당시에 정말 많이 생각했던 단어입니다. 저도 사필 규정이 될 거라고 믿고 있었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잠시 그의 거스르는 존재들 때문에 짜증이 날 뿐이겠지만 결국엔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시비산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인 통나무 출판사 남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이미 해병대와 공군을 제대한 두 아들을 데리고 국회로 가고 있었다. 국회 앞에는 이미 수천 명의 민중이 모여 있었다. 계엄군을 실은 장갑차 몇 대가 도로 한복판에 군중에 둘러싸여 있는 장면도 보내왔다. 군중이 장갑차의 사병들에게 욕을 하니까 욕하지 말라고 외치는 성숙한 아줌마의 모습도 비춰졌다. 사병도 그냥 끌려 나온 것인데 무슨 잘못이 있냐고 말리고 있는 것이다.
남사장이 보내준 국회 앞 여의도 광장 사진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 난리 법석통에도 어린 학생들이 악기를 들고 나와 연주를 하고 있는 것이다. 개원 예대 학생들이라 했는데 트럼펫 비슷한 금관 악기를 불고 있는 앳된 학생이 여학생이었고 건반 하나, 기타 하나, 그리고 남미의 토속 악기 같은 오묘한 소리를 내는 소, 그리고 두 명은 컴퓨터를 들고 소리를 믹싱하며 밴드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 어려운 정황 속에서도 팀에게 연락하여 악기를 들고 나오는 그들의 정성은 소도의 하느님에게 민중의 소리를 전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남사장이 왈, 본인은 허둥지둥. 게다가 옷도 제대로 챙겨 입고 나오질 못했는데 악기를 챙겨 들고 나온 20살 전후의 학생들을 보니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난리를 수없이 겪은 우리 민중은 난 중에도 음악을 찾고 질서를 찾고 여유를 찾고 예술적 성과를 찾는다. 그날 새벽 1000명은 울려 퍼졌고 계엄은 해제되었다. 앞서 내가 이것을 두고 민주주의의 쾌거라고 말하기보다 인간의 승리라고 말한 것은 이러한 사건을 이해하는 우리에게는 타국의 역사와 견줄 수 없는 인의 감정이 살아있기 때문인 것이다. 하하. 참 말씀 맛깔나게 잘하십니다. 인류 사상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전쟁, 1000만 명을 능가하는 젊은이들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간 전쟁, 인류 역사상 가장 의미 없는 대규모 전쟁이었던 제1차 세계대전은 여러 가지 큰 원인을 댈 수 있겠지만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위 후계자인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의 무게차를 향해 담긴 세르비아의 민족주의자이며 10대의 혁명가인 가브릴로 프린치프의 총구에서 시작되었다. 국회 주변에서 단 한 발의 총성이라도 울렸더라면 그것은 분명 동아시아의 새로운 지도를 그렸을 것이다. 윤석열은 불법적인 비상계엄의 비상사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전쟁 사태를 갈망하는 인과 복합적 사태 파악 능력이 부족한 전쟁광이라 말해도 무방하다. 재밌는 말씀이에요. 전쟁광인데 능력이 없어. 그렇죠. 예. 윤석열과 함께 쿠데타 프로그램을 짠 사람들이 HID 육군 첩보부대입니다. 북파 공작원을 활용하려 했던 것은 이들은 남파 북한 군인과 외형상 구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자기들의 모든 음모를 북한의 획책으로 돌리는 단서를 제공하려 했던 것이다. 청춘이 깨어난다. 4일 새벽의 계엄 해제 대첩은 한국인의 심성에 수천 년 뿌리 내린 인한 마음의 승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멋진 말이네요. 계엄 해제 대첩. 인한 마음의 승리. 이 말 참 멋있습니다. 역시 존경스럽습니다. 도울 선생님. 계엄이라 한들 정경이 내려와라. 아유 아빠 발이 아프다.
으차 내려가자. 어이야. 계엄이라 한들 이 땅의 주인인 나를 쌓아 죽일까 보냐 하고 당당히 가슴 내밀고 몰려드는 민중들. 남 사장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시위 현장에서 처음으로 20살 전후의 여성이 남성이 확 눈에 띄는 20살 전후의 여성과 남성이 확 눈에 띄는 광경을 목격했다는 것이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보지 못한 광경이라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는 것이다. 드디어 깨어나는구나. 동토가 사라지고 새싹이 움틀거리는구나. 군대의 움직임만 해도 사병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가라는 대로 간 것뿐이다. 그들은 테러 현장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내려보니 평화로운 서울 한복판. 내린 곳의 국회 건물을 몰라보는 한국인은 없을 것이다. 그들을 마주하는 사람들은 매우 노말한 상식인들. 어떻게 이들에게 총부리를 겨눈단 말인가. 그죠? 그때 그 장갑차와 군대 장갑차와 군 수송차들을 막아선 사람들. 지금 막 머릿속에 그 장면들이 스쳐가는데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막아섰어요. 그렇게 딱 꼼짝도 못하고. 거기에 이제 군인들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소극적 대응으로 적극적 항명을 한 것이죠. 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출동했던 일반 사병들이나 일반 장병들에게는 상을 줘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상을 줘야 된다 그러는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는 상을 줘야 됩니다. 네. 적극적인 항명을 한 거예요. 감사하죠. 5.28 강주 민주항쟁. 전두환은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잠시 좀 쉬었다 할까요?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8 광주 민주항쟁. 전두환은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전 국민이 항의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숨 죽이고 있을 때 오직 광주 시민만이 일어났다. (5.18) 민중항쟁에 투입된 전두환 조종의 공수부대는 무자비하게 광주 시민들에게 발포를 했다. 이때의 이 공수부대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때 동원된 공수부대원들과 군인들이 지금 저기 정광훈 집회에 많이 가 있답니다. 정광훈 집회, 구고 집회. 인간 쓰레기들. 짐승만도 못한 것들입니다. 개돼지 때려잡듯이 시민을 총 개머리판으로 마구 이겨 놓았다. 어찌 이런 짓이 가능할 수 있었단 말인가. 물론 광주의 경우는 공수부대를 움직인 주체가 정통 군인이다. 군에서 잔뼈가 굵어진 군인들이
부대를 꽉 잡고 움직인 행동이다. 군대를 가보지 않은 검사 출신의 인물이 갑자기 권력을 잡고 휘두르는 상황과는 근본이 다르다. 하긴 뭐 제가 루시퍼 이펙트에서 읽었듯이 상황이 그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행위로 인한 죄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운이 나쁘다 어쩌다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온전히 책임져야 할 당사자는 그들 자신입니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5.18 항쟁 당시 공수부대의 행동은 시위 진압이 아니라 평화로운 일상적 시민들을 상대로 한 학살극이었다. 지금도 이런 말을 듣는 많은 이들이 소름 끼치는 장면들을 연상해낼 것이다. 기실 나도 외가가 금남로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긴박한 느낌을 전해받았다. 그리고 전두환은 육사 11기가 주도하는 하나회 중심으로 정군의 장들을 조직해 놓았기 때문에 확고한 명령 체계를 확보해 놓고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의 경우는 군대 내 사정에 정통한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라는 사람과의 사적 커넥션으로 압력하는 몇 명의 명령 체계로 정군을 컨트롤한다는 것 그 자체가 넌센스에 가까운 일이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광주에서 공수부대원들이 벌인 학살극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우리 민족이 그렇게 잔인했던가?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설명 방식이 있다. 파견될 공수부대원들을 며칠씩 굶겨가며 하드한 훈련을 시키면서 술을 먹이고 거의 체면 상태에서 지금 광주가 북한에서 내려온 빨갱이들에 의하여 장악되었으니 광주를 탈환하는 임무가 너희들에게 주어졌다는 식의 애국 세뇌 교육을 호되게 받았다는 것이다. 나중에 술이 깬 후에 피바다가 된 광주시가를 보고 한탄을 하는 부대원도 있었다는 식의 유머가 나돌았다. 이러한 문제에 관한 엄밀한 보고는 있을 수가 없다. 전두환 세력이 권력을 장악했고 그 후 16년 동안 광주의 진상조사는 눈물 속에 파묻힐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5.18 광주 민중항쟁이 한참 피크의 긴장 상태로 올라갈 때 나는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던 학생이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내가 박사과정을 밟고 있을 동안에 한덕수도 경제학과에서 박사학위 과정에서 정식 학생으로 논문을 쓰고 있었다. 경제기획원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은 대개 케네디 스쿨이라는 곳에서 단기간의 훈련 과정을 거치는데 한덕수는 물리과 대학 경제학과에서 정식의 박사 후보생으로서 공부하고 있었다. 나와 사이언스 라이브러리라는 도서관에서 가끔 마주치곤 했는데 매우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그때 경제학이라는 것은 대개 수리에 의거한 모델 만드는 학문이었기 때문에 나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토픽은 별로 없었다.
광주 학살의 소식을 들은 우리 유학생들은 광주 항쟁의 비극을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특히 광주 혁명 콤뮌을 분쇄하는 작전에 24단을 활용하는 것을 한미연합사가 인정한 사실에 우리는 분노했다. 전두환 신군부가 24단의 작전 통제권의 이양을 요청하자 한미연합사령관은 그것을 기꺼이 수락했다. 미국의 허락 없이 움직일 수 없는 24단을 광주 콤뮌 분쇄 작전에 사용한 것은 미국의 한국 이해의 전형적 한계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그것은 해방 후 한국인 자체의 자치조직인 인민위원회를 무자비하게 진압하여 좌우 대립 구도로 만들었던 미군정의 행동 패턴과 동일한 연속성상에 있다. 광주 콤뮌을 리드했던 시민 학생 수습대책위원회는 전두환 신군부의 소탕작전을 앞두고 투항과 결사항전의 갈림길에 몰리게 되었다. 결국 투항을 거부하고 죽음의 행진을 계속한 소수정예의 항쟁 지도부는 5월 26일 밤 전남 도청을 중심으로 마지막 전투조를 편성했다. 이들이 한강의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들의 영예로운 죽음이 우리 민족에게 노벨상을 안겨준 것이다. 광주시 외곽에 봉쇄선을 펴고 있던 24단은 전 병력이 중심가를 포위한 공격 개시선으로 이동하면서 포위망을 압축했다. 5월 26일 광주시 전역에는 음산한 침묵이 흑암의 님을 부르고 있었다. 이날 밤 73만 광주 시민의 가슴은 피멍이 들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1980년 5월 27일 새벽 4시가 지나면서 총성이 울리기 시작하였다. 광주의 이 항쟁의 비극은 미국이 용인한 거예요. 그때 미국의 묵과 없이는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우리나라의 영원한 우방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수 세력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국도 없는 것이 국제사회의 진리입니다. 보스턴에서 경험한 5.18 이토록 어마어마한 사건이 진행 중인데도 서울 사람들은 광주의 진상을 잘 알지 못했다. 모든 보도가 폐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스턴에 살고 있던 우리에게는 미국의 언론 매체를 통하여 비교적 소소하게 사건의 추이를 알 수 있었다. 그때는 한국 보르텍스의 정치의 저자인 그레고리 핸더슨의 보스턴 외곽의 저택에 살고 있었고 나는 그와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그의 집을 자주 왕래했다. 핸더슨은 한국의 5.18 사태에 관하여 진보적인 소견을 뉴욕타임즈에 발표했다. 나는 그로부터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관해 좀 얻어들을 수 있었다. 우리 학생들에게 들려온 소식 중에 가장 참혹한 이야기 중의 하나가 이런 것이다. 계엄군이 여고생을 도청 앞 분수대에 산채 매달아 놓고 M16 대검으로 가슴을 찔러 유방을 도려내고 철철 흐르는 피를 사람들이 보게 하면서 겁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5.18 항쟁의 역사적 현장이 얼마나 잔혹한 무법천지였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에 충분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내가 귀국하여 고려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시기에 채집한 학생들이 부른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다. 당시 대학생이라면 누구든지 부를 줄 알았던 5월의 노래. 꽃잎처럼 금남로에 뿌려진 너의 붉은 피,
두부처럼 잘 이루어진 어여쁜 너의 젖가슴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네. 왜 찔렀지 왜 쏘았지 트럭에 싣고 어딜 갔지 망월동에 부릅뜬 눈 수천의 핏발 서려 있네. 산자들아 산자들아 모여서 함께 나가자. 욕된 역사 고통 없이 어찌 보듬고 나가랴. 피 피 피. 지금 이 원고에 펜을 옮기는 나의 손길 위에도 두부처럼 잘 이루어진 일하는 식구의 눈물방울이 떨어지지 않을 수 없다. 개놈의 새끼들, 이런 짓을 저지르는 인간들이 지금 보수를 자칭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캠브리지에서 발을 동동 구르던 시절의 감정이 치솟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참혹한 소식을 들으면서 비분시일백운을 한시로 썼다. 이 장편의 한시는 명말 청초의 유로 왕부지가 26세 때 이자성이 경사를 함락시킨 것을 또다시 청병이 북경을 평정함으로써 한인의 나라인 명나라가 실제적으로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비분관계한 심정을 쓴 시의 형식을 빌린 것이다. 한자의 운을 밟아가며 쓴 이 시는 나로서는 정말 심혈을 기울인 시라 말할 수 있는데 기국시에도 책더미 속에 있었고 신촌 봉원동에 살 때도 다르게 있었는데 그 후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사라져 영 찾을 수가 없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 시적 가뭄에서 쏟아져 나온 한시는 다시 재현하기가 불가능하다. 보스턴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라이 학생 아파트에서 열린 세미나 그룹을 중심으로 우리는 데모를 준비했다. 미국 정부에게 신군부를 지지하는 것은 앞으로 한국 정치에 구원하게 악영향을 미칠 것임을 말하는 스테이트먼트를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에게 보내고 우리는 보스턴 시청 앞에서 시위를 했다. 보스턴 주변의 하버드 대학교, MIT 그리고 터프스 대학 3개 대학의 약 20명가량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우리의 시위는 지방신문에 소략하게 보도되었다. 어떤 학생은 가면을 쓰고 나왔다. 주동자들은 가면을 쓸 이유가 없었다. 가면이라도 쓰고 나와 참여한다는 것이 고마울 뿐이었다. 내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역사가 얼마나 지난한 과정을 거쳐 오늘의 K컬처 운운하는 이 사회의 모습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새삼 일깨우려는 것이다. 광주의 학살이 일어나던 해에 태어난 사람이 지금 벌써 만 44세를 넘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20, 30세의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는 마치 내가 일제강점 시기를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과도 같은 까마득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의 암적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광주에서 순결한 시민의 가슴을 도려내던 바로 그 사람들과 물리적인 구체적인 연계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요번 계엄 광란은 전두환 신군부의 장란보다도 더 음험하고 더 악랄하고 도덕적으로 더 용서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전두환의 집권은 1차적으로 박정희 군사 독재의 연장선상에서 규정될 수밖에 없다.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이 자체의 모순에 의하여 붕괴되는 처단 사건의 공백을 메우려는 군분의 계파 간의 보르텍스는 정상에 오르려는 먼지들이 일으키는 회오리 바람의 모습이랍니다. 보르텍스의 메커니즘에 의하여 설명되는 것이다. 그 보르텍스의 과정에도 국가 운영의 정치는 유지되고 있었다. 참, 이 도올 선생님의 이 상식을 읽고 있으니까 뭔가 이번 12.3 계엄, 내란,
사태가 의미를 더 명확하게, 더 그 본질적인 모습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을, 우리 가르침을 우리 후배들에게 도 선생님께서 정말 피눈물로써 가르치려는 그런 마음이 보입니다. 대단히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읽으면서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힘듭니다. 사실 이렇게 읽으면서 평하기가 가뜩이나 몸도 지금 좀 안 좋은데 장염으로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